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56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56페이지는 뭐냐면, 이 랑케 이후에 20세기 신사학과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사학과 관련된 내용도 가끔씩 이제 기초에 나오니까 좀 눈여겨서 볼 필요는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이제 56페이지에 거기 보면요. 그 랑케 사학의 이제 비판이 좀 나오죠. 그래서 되게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 랑케 근대적 역사가 탈피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래갖고 이야기체, 사건 지향의 어떤 역사로부터 이제 사회과학적 연구와 역사 소리로 전환이 이뤄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출발점에 이뤘던 건 뭐냐면 마르크스 사학이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또 아날 사학이 이제 그것을 있고요. 그래서 그 아날 사학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마르크스 사학은 뭘 강조하냐면 구조를 강조해요. 가정이나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줄 쭉 보시면 정치사 중심의 역사 연구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여러 분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서 전체를 바라보려고 하였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앞에 그 사건사, 개별사 중심의 사건보다는 그것들과 연결된 가정과 구조를 밝히는데 중점을 뒀죠. 특히 이제 구조가 되게 중요한 건데, 구조는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을 했죠. 구조가 뭐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거와 보이진 않지만 그걸 움직이는 어떤 힘의 동력, 이런 것들 합쳐갖고 구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보시면, 그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1910년대 이후에 이제 역사학계에서 그 랑케 사학에 대한 비판이 좀 나와요. 그래서 그 랑케 사학 비판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 마지막 줄을 보면요. 자, 랑케 사학과 같은 정통적 역사학은 과학적 논리가 결여되고요. 개념과 이론이 애매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연구 방법과 기술이 구태과학적이고 구태유연적이고 그 원시과학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비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랑케 사학을 비판하면서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한 신사학들이 이제 곳곳에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학들의 예가 나오죠. 미국의 신사학, 프랑스의 아날사학, 그 다음에 영국의 레이먼 사학, 그 다음에 독일의 사회구조사학 이렇게 이제 쭉 나열되어 있고요. 자,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죠. 자, 첫 번째로는 뭐냐? 자, 역사학의 목적을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여 미래를 가르치는데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종전의 그 랑케 사학은 현재보다는 어디를 강조하죠? 과거를 되게 집착하죠. 과거의 개별적인 사건들. 근데 이 과거의 개별적인 사건들 자체만 밝힌다 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 통찰력 같은 걸 제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사학 같은 경우에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랑케 사학 같은 거 이제 보면 정치사, 외교사, 군사사 이런 데에 국한되었죠. 그런데 이제 내면적인 사상사에도 더 확대가 됐고, 세 번째로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도입을 하죠. 그리고 그 랑케 사학 같은 경우에 공적 문서만 강조했는데, 이거는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조, 유물, 유적, 정통이나 간습, 민담, 전승까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학 연구의 폭이 종전의 정치사, 외교사, 군사사에 한정된 반면에 요 신사학 계열에 들어오면서 이제 사상사라든지 문화사라든지 이런 거 이제 확대돼 나가죠. 자, 이거는 이제 다양한 사료를 이용했다는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역사학의 인물을 시대착오나 사상, 제도의 불합리성을 규명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아주는 데 있다. 이거는 첫 번째 의미하고 상통하죠. 단순히 이론으로만 밝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실천과 연결되는 그런 학문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 공통점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런 역사의 동향에 대해서, 앞에 이제 신사학의 동향에 대해서, 이 비판점도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사학을 너무 몰가치적이다. 예. 그리고 지나치게 전문화의 결과로 역사의 대중성을 상실한다. 그리고 사회과학적 상호 간의 사회과학적, 역사학적 교류가, 가상학문적인 교류가 미흡하다. 또 이런 역사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사회과학적 지식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학, 경제학 이런 걸 다 알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요. 뒤에 넘어가서 이제 58페이지에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역사 연구와 이제 사회과학의 연구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들 사이에는 개념이나 법칙의 전체에 대한 견해가 차이가 크며 사회과학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연구 방법이 없다는 거. 그리고 사회과학과 역사학은 관심의 대상이 다르다는 비판도 있죠. 그래서 사회과학은 일반적, 추상적, 공통적, 법칙적인 데 반해서 역사학은 어떤 특정한 사건, 구체성, 개성적, 이례적인 것에 유의하며 역사적 행위의 주의, 가치, 태도, 기질 같은 내면적인 것도 보죠. 자, 이 때문에 같은 개념이다. 역사학은 시대에 따라 속성이 달라진 데 반해서 사회과학은 다른 의미가 있다. 자, 이 말은 그 역사 연구의 사회과학의 도입에 대해서 뭘 할까? 긍정적으로 본 거야? 부정적으로 본 거야? 상당히 비판적으로 본 거죠. 부정적으로. 그래서 이런 비판적인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58페이지에 보면 그 세 번째 단락을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20세기 역사, 그러니까 역사 연구 동향 이런 것들이 그 역사 교육에 이제 어떤 영향을 주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일단은 역사 학습에도 개별적인 사실보다는 역사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구조를 파악하는데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역사의 변동의 원동력이 사회 구성원의 관계가 아니라 원동력이나 사회 구성원의 관계가 역사 학습을 통해 알아야 할 주요 과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역사 교육에서 지배층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민중사 중심이 부각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 교육의 내용이 중에 사회경제적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때 이제 사회과학적 역사학이 이제 역사학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 역사 부분이 이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58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과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단락, 그러니까 긍정적인가 부정적인 내용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거는 역사학이 아니라 역사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언급했던 것은 사회과학을 역사학에 도입할 때 문제점이고, 이렇게 이제 신사학 같은 사회과학과 역사학에 접목된 것들이 그 역사 교육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제 세 번째 설명을 하고 있고, 세 가지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역사학이 역사 교육에 부정적 영향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사회 구조나 조건을 너무 매달리다 보면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준 인간적 요소가 경시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대중이나 학생들은 역사를 사회 결정론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우려가 제기한다. 그래서 사회가 주어진 구조나 이 틀 속에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존재, 그런 걸로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사회 구조는 커다란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를 소수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그려내는 데 실패를 했고, 학생들이 역사를 배우게 되면 오히려 역사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는 이런 모순을 낳게 되고요. 세 번째, 과학적 역사의 강조는 역사학을 기능적, 실용적 측면에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너무 현재 중심이죠. 그리고 과학과 구분된 역사학과 역사 교육의 독자성의 근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명확하지 못한 채 그 학교 교육에서 역사 교육의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역사학을 뭐와 통합시키려고 보려고 그러죠? 사회과학과 통합시키려고 하죠. 특히 일사와 엄밀히 역사는 그 학문책이나 이런 것들이 엄연히 다른데 불구하고 너무 사회과학적인 목적만 강조되면 일사과와 역사과의 차이점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융합형 교과 막 그런 것들 강조하면서 역사 교육의 어떤 위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과 역사 교육을 볼게요.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역사 교육을 이제 보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역사 교육이 이제 어떤 거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뭐냐면, 모든은 뭐죠? 근대성이죠? 근대성을 대체한다는 거야. 포스트는 뭐뭐를 대체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근대성이라는 건 뭐냐면, 계몽주의에 입각한 거죠. 계몽주의는 뭐죠?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성을 통해서 불합리한 것을 이제, 해결하면 역사는 진보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이 20세기 후반에 왜 들어갔냐?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근대적 경제성장에 오는 부정적 측면, 그 다음에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인간성의 믿음과 상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역사뿐만 아니라 전반적 철학, 사회학, 뭐 문학, 가난문 쪽으로 다 걸쳐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역사학에 영향을 준 거죠. 엄밀히 말해서 역사학 자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학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학계라는 자체가. 다만 이제 기존의 학계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을 일부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이론은 뭐죠? 텍스트 이론이죠. 이 텍스트 이론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는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문화사죠. 신문화사. 근데 주의할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곧바로 텍스트는 곧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건 역사학에서 좀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역사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향이 있을 뿐이죠. 그렇지만 이제 신문화사는 뭐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역사학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신문화사는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예, 반만 받아들였어.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죠. 신문화사는 발견이에요, 발명이에요. 발견이죠. 근데 이에 반해 텍스트는 뭐죠? 발명이죠. 이런 차이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신문화사는 뭐 어떤 특정한 학계의 견해가 아니에요. 여러 학파에서 다 받아들였어. 대표적인 기존의 이제 아날 학파가 있죠. 그래서 이 아날 학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아날 4세대 학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문화사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기존의 학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받아들였다. 그래서 어떤 학계의 특정한 학문적인 어떤 학파가 아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좀 넘어가서요. 뭘 보냐면요. 자, 텍스트논을 볼게요. 텍스트논. 자, 텍스트논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간 60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이 있거든요. 자,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역사를 과학보다 문학에 가깝도록 하는 그 인식을 갖고 있는데, 자, 이른바 언어의 전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텍스트논이죠. 원래 텍스트논은 역사학의 이론이 아니라 언어학과 문학의 이론을 역사학에 도입된 건데요. 자, 그래서 역사 연구의 의미를 얻어내면서 그 의미를 탐구하는 걸 언어라고 보죠. 근데 이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현실의 반영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고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 담론, 그는 언어를 통해서 형성된 담론이라는 것은 허구며 발견이 아니라 뭐다? 발명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있죠. 예. 그래서 이 담론이라는 것은 누구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 매스컴이라든지 대중매체 이런 걸 통해 담론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 언어라는 거는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도 이 언어로 구성된 텍스트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언어로 구성된 텍스트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를 통해서 어떤 비판적 읽기를, 그러니까 어떤 걸 통해 사회 비판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사실 끄집어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보시면 그런데부터 보죠. 그런데 텍스트는 언어적 속성상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독자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인 간에 자료의 일관적인 통일된 의미를 부여해요. 저자의 의도에 염두에 두지 않고 뭘 해야 된다? 해체적 읽기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해체적 읽기란 건 뭐냐면 거대 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어떤 문학 작품의 역사 자료를 봤는데 그런 것들을 다 뭐냐면 해체하고 그런 것을 개인의 입장에서 그냥 해석을 하면 된다. 어차피 언어로 적혀있는 텍스트 자체가 다 뭐냐면 그 거짓말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해체적 읽기만 하면 안 되죠. 여기는 안 나오지만 뭐도 또 해야 되겠죠? 해체적 쓰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체적 읽기가 좀 수동적인 측면도 있는 반에 해체적 쓰기는 뭐야? 능동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해체적 읽기와 해체적 쓰기는 역사학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쓰기에 영향을 미쳐요. 예, 그래서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쓰기와 해체적 읽기와 해체적 쓰기는 좀 약간 의미가 뉘앙스가 좀 달라요. 예, 해체적 읽기와 해체적 쓰기는 팩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역사는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이제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쓰기는 종전의 어떤 관점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좀 접근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그 아메리카 대륙을 그 발견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발견이라고 하는데 이제 발견이라는 말은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서양인들 입장에서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원주민 아메리카인들 입장에 볼 때는 인디언 입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침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료라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거. 이걸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쓰기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이 비판적 읽기와 쓰기는 이제 그 어디에 많이 반영됐냐면 신문화사 부분에 좀 많이 반영됐고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문화사를 볼게요.
신문화사는 종종 아 죄송합니다. 자, 신문화사는 중심을 뭘로 보는 거예요, 역사를.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보죠. 그러면 문화를 연구하는 역사, 이 문화사라는 게 예전에도 존재했어요. 예. 근데 예전의 문화사와 지금의 신문화사는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예전의 문화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한 전체적인 구조 속의 틀 속에서 문화를 봐요. 자, 예를 들어 노동자의 문화 이렇게 하면 그럼 뭘로 보냐면 계급 투쟁만 봐. 계급 투쟁으로서 역사, 그러니까 문화로만 보죠. 그래서 부르주아하고 그다음에 노동자 간의 어떤 계급 투쟁의 역사에서 나타난 문화. 그래서 문화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정치, 경제, 담론의 한 부분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신문화사 연구 대상은 외형적인 틀이 아니라 일상 문화를 본다는 거. 그래서 이 구조라는 것을 해체시킨 다음에 그냥 그 자체로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시사가 아니라 뭐죠? 미시사로 보죠. 미시사. 예.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문화를 정치, 경제, 사회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중심으로 보는 게 신문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화사는 아날 몇 세대 학파하고 연결되냐면 아날 4세대 학파와 연결되죠. 예, 이렇게 연결된 학파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지나서 이제 이전까지 역사 연구에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인간의 작은 생활 모습에 대한 미시사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상생활사가 역사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신문화사는 역사 연구를 이들 일상 문화에 대한 해명, 즉 사회적 표현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와서 이제 텍스트론하고 신문화사가 역사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텍스트론과 신문화사 영향을 주는 것 부분이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데, 61페이지에 보면 이제 먼저 나올 게 뭐냐면, 자, 이건 텍스트론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론이 어떻게 영향을 주냐? 일단 첫 번째로는 뭐냐면 교과서와 같은 교재에 담겨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생들 하여금 교과서와 같은 텍스트에 쓰여져 있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의미죠. 그래서 요거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문화사는 이제 관점을 받아들일 경우에 이제 역사에 어떤 호용성이 있는가? 이것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역사적 구조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생생한 역사 사건이 역사 교육의 소재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미시사와 일상생활사의 관심은 역사학습의 소재와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조선왕조 실록이나 뭐 고조사나 이런 것들만 봤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개인 문집류나 아니면 일기 이런 것들, 뭐 분재기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역사적 소재로 이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를 통해서 민중사의 새로운 각도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종전의 사회경제에서는 계급투쟁의 역사만 왔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민중들의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문화사에 이제 도입할 경우에 어떤 유익한 점이 있나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텍스트론의 호용성과 신문화사의 호용성 꼭 외워두세요. 이거는요.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형성평가 부분을 이제 좀 볼게요. 자, 형성평가 이제 몇 페이지 표 보시냐면요. 자, 138페이지 표 보세요. 138페이지 7번 문제. 자, 다음 밑줄 친 의미를 한 줄이나 서술해 보고 텍스톤이 역사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2가지 말해보시오. 거기 이제 해체적 읽기가 있죠. 자, 해체적 읽기는 의미가 뭐냐? 자, 독자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 간에 자료에 일관되고 통일적 의미를 부여하는 저자의 의도를 연두해주지 않고 읽기, 이런 것들을 해체적 읽기라고 하고요. 시사점은 교과서 같은 교재에 담겨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두 번째, 학생들 하여금 같은 텍스트로 쓰여져 있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이제 보면, 자, 신문화사가 종전에 이제 문화사와 다른 이유를 서술해보고, 신문화사가 역사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세 가지 말해보시오. 자, 이유는 뭐냐니, 문화대상에 납부된 의미를 과거와 현재 대학구도 보고, 일상문화도 접근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문화를 통해서 역사를 바라본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 외형적인 사회 구조의 한 틀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넓으면 일상문화도 이제 본다는 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시사점은 거창한 역사적 구조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한 역사의 사건이 역사교육 소재가 될 수 있고요. 미시사와 일상생활에 대해 관심은 역사학습의 소재와 자료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또 이를 통해 민중사의 새로운 각도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쓰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설명과 이제 이해 부분을 이제 볼게요. 자, 이제 설명과 이해 부분은 이제 그 설명과 이해 정의 부분이 나오죠? 이거는 예전에 남색책 했기 때문에 좀 건너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넘어와서 이제 63페이지 볼게요. 역사적 설명. 자, 역사적 설명 부분은 이제 크게 가학적 설명이 있어요. 가학적 설명은 이제 그 뭘로 있냐면 영역적 법칙적 설명, 그 다음에 그 기납적 학력적 설명, 발생적 설명 이렇게 있죠. 이걸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괄법칙이라고 해요. 포괄법칙. 포괄법칙은 명칭은 누가 이제 붙였죠? 햄펠이 갖다 붙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생략적 부분적 설명인데, 자, 이 생략적 부분적 설명은 이제 포괄법칙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존에 이제 그 뭐냐면 포괄법칙 부분을 많이 누거쳐서 자율론자, 그러니까 이제 간접론자 의견을 되게 많이 수용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행위 설명 부분이 있죠. 그래서 행위 설명 부분에 합리적 설명, 그 다음에 서양적 설명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총괄적 설명이 있어요. 이 총괄적 설명은 종전에 이제 간접론과 실증론을 융합한 그런 설명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그러면 가학적 설명을 이제 볼게요. 이 가학적 설명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죠? CLE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황적 기술과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나타나는 것에 항상 뭐가 끼어 있다는 거야. 여기라는 법칙이 개입된 거죠. 이 법칙이라는 것은 포괄법칙으로서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칙성이 개입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칙적인 이제 제일 오리지널 이제 그 포괄법칙은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에요. 자, 이 영역적 법칙적 설명 누가 처음 제시했냐면 햄펠이 했다고 이제 잘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남색책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 이제 기수했지만 기수했는데 원래 그 영역적 법칙적 설명은 햄펠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포포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햄펠이 받아들이는 형식이 됐는데, 자, 영역적 법칙적 설명은 이건 자연과가 이제 거의 이제 사회 역사를 거의 동일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모든 시기에 장소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 법칙이 있다고 보고 이걸 현상이나 사물에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라디에이터가 동파한 사건이 있다가 하자. 그리고 그 원인 기온의 빙점 이하였다. 차에 부동액이 들어있었지 않다. 라디에이터에 쭉 있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원인에 대한 보편적 법칙. 앞에는 시구, 보편적 법칙은 그 밑에 쭉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2는 항상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이런 조건이 있고 이런 보편적 법칙이 적용되면 겨울철에 자동차의 라디에이터는 동파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2죠. 그래서 CLE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게 그 가학적 설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는 뭐죠? 보편적 법칙에 있는 거죠. 보편적 법칙이 상당히 중요하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역적 법칙 설명은 실증론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이때 실증론자들은 랑케 실증주의라고 보면 안 돼요. 누굴 얘기하는 거죠? 논리 실증주의. 신실증주의. 그 논리 실증주의, 신실증주의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20세기에 들어왔던 이제 실증론자도 실증을 반만 받아줬어. 그래서 어떤 동학적 요소보다는 정학적 요소만 강조해서 사회적 형상을 뭘로 보는 거죠? 자연적 형상을 동일하게 보죠. 그래서 사회과학이나 역사학에도 자연과학적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적용하면 예외 없이 100%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죠.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기납적 학력적 설명 볼게요. 자, 이 기납적 학력적 설명은 뭐냐 하면 그 영역적 법칙적 설명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과학에서는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이제 사회적 형성 같은 경우에는 좀 딱 법칙적으로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햄펠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폭포의 인원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딱 맞지는 않지만 확률적으로 높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건들의 관계를 하나의 법칙으로 삼기도 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기납적 확률적 설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 기납적 확률적 설명도 결국에 크게 보면 어디에 속해요? 예, 뭐냐면 영역적 법칙적 설명을 큰 테두리를 약간 조금만 바꿔놓은 거야. 그래갖고 기본 CL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자, 홍역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홍역에 걸린 사실에 대해 설명해 보면 그 사건 원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실제 홍역 환자와 접촉했다는 걸 사실이며,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칙을 집어넣어야겠죠. 홍역 환자와 접촉하면 홍역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이게 이제 포괄 법칙이 앞에서 언급한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 아닌 것은 어떤 문제가 때문이래요?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앞에 있는 영역적 법칙적 설명을 바꾸려면 어떻게 했어요?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라 홍역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개연적 문장을 썼기 때문에 이런 기납적 확률적 설명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납적 확률적 설명은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법칙은 포괄적인 법칙은 완화한 거다. 따라서 과학적 설명을 주장한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의 경우에도 따라서 확률적 법칙에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의 청교도들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미국에 이주했죠. 이거 상황이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보편적 법칙을 집어넣는 거죠. 만일 한 집단이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박해를 받았다면 그들은 그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지옥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만일 가능성이 높다. 확률적으로 이제 제시됐기 때문에 이걸 기납적 확률적 설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발생적 설명은 뭐죠? 자, 발생적 설명도 예전에 기출에 좀 나왔어요. 한 2번 정도. 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 발생적 설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연속된 사건들을 설명할 때 유용하죠. 그래서 어떤 기원으로부터 그 결과까지 어떤 사건의 기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때 이 발생적 설명을 하는데, 이때 발생적 설명의 특징이 뭐냐면 법칙이 꼭 내재되어 있지 않아요.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사건 사이에 뭐죠? 이게 법칙이 내재되어 있지, 그러니까 법칙이 표면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암시적으로 뭐죠?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화 시키지 않지만, 그래서 꼭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암시로 내재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발생적 설명의 개념을 이제 볼게요. 자, 발생적 설명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제시한 설명 방식이다. 즉, 사건의 과정의 각 단계를 차례 모함으로써 그 형상을 설명하는 것이 발생적 설명이다. 자, 여기에서 각 단계가 일어난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지만 단계의 연결은 실제로 인과적인 것이다. 그래서 앞 단계의 사건은 그 뒤에 있는 사건들의 원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 속에서 암시효인 또는 법칙 일반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또 있어. 예. 그래갖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여기는 뭐 역사와 관련도 없지만 역사교육과 관련 없지만 면죄부라는 말보다는 면벌부라는 말을 써요. 죄와 벌이라는 말 아시죠? 그래서 죄는 도덕적인 거고 그 죄의 대가가 뭐예요? 벌이죠. 그래서 죄는 뭐냐면 사해해 줄 수 있어. 근데 벌은 그런 것은 받아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벌을 사해 주는 거 해서 면벌부라고 하는데 하여튼 용어상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러면 이제 위에 설명에서 이제 그 사건의 연속들이 쭉 나와 있죠. 1번부터 해가지고 7번까지는 이 면죄부와 관련된 이제 사건들 쭉 나열되고 있고 근데 그 사건들 하나하나 그 원인 하나하나에 뭐가 내재되어 있어요? 일반 법칙이 내재되어 있어. 근데 일반 법칙이 꼭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왜 명시되어 있지 않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갖고 십자군의 모집에 의해서 면죄부를 인정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보고 교황이 자금 확보하기 위해서 헌금 납부에 의해서 면죄부를 인정했다. 자, 다시 헌금 납부에서 면죄부를 인정하고 자금 확보할 수 있다. 등등등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 통해서 자금 확보할 수 있는 더 많이 했다. 뭐 등등 해서 일반 법칙이 이제 쭉 내재되어 있죠. 그래갖고 예를 들어갖고 이제 보면 1과 2 사이는 사원들의 대가를 얻을 수 있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 한다는 법칙이 내재되어 있고 4번과 5번은 한 번 돈을 벌게 되면 점점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한다. 같은 법칙이 내재되어 있죠. 근데 이거 왜 내재되어 있지, 명시하지 않았죠?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방식의 설명이 발생적 설명이다. 그래서 발생적 설명도 법칙이 개재됐기 때문에 일종의 허가 법칙적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영역적 법칙적 설명과 그다음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지금 설명한 발생적 설명이 차이점이 뭘까요? 발생적 설명은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아니, 영역적 법칙적은 한 가지 사건만 설명하죠. 근데 발생적 사건은 뭐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설명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오히려 남색책이 있어요. 남색책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냥 생략적 부분적 설명은 뭐냐면, 이걸 설명 스케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생략적 부분적 설명은 실제로 법칙이 개재됐지만, 외형적 그걸 생략됐거나, 여러 가지 속성 중 하나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생략적인 부분은, 이걸 너무 당연한 것 때문에 생략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에 부분적 설명은 뭐예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만 부각시켜 설명하는. 이걸 두 개 합쳐갖고 보통 설명 스케치 이렇게 이제 보죠. 자, 대표적인 이제 그 내용들 보면 생략적 설명의 이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해사드가 노비콘강을 건넌 것은 그의 야망 땅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근데 이제 커다란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위험성이 있더라도 모험적인 행동을 한다. 라는 심리학적 법칙이 개재되어 있죠. 근데 이걸 굳이 언급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응용주에 다 알고 있는 거죠. 굳이 언급할 필요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은 생략적 설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부분적 설명은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 있죠.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법칙들이. 그 중에 하나만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부분적 설명이다. 이렇게 이제 생략적 부분적 설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생략적 부분적 설명은 그 햄필이 제시했고요. 햄필이 자유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갖고 제시했다. 또는 이제 전묘적 설명 방식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했고, 행위 설명을 볼게요. 행위 설명하면 대표적인 설명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합리적 설명과 성역적 설명이야. 그래서 합리적 설명과 성역적 설명은 매년마다 문제가 나와요. 매년마다. 그래서 한번 합리적 설명이 나오면 그 다음에 성역적 설명이 나오고 되게. 그래서 요번에 뭐가 나왔죠? 합리적 설명법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성역적 설명 나올 부분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자, 합리적 설명을 볼게요. 합리적 설명은 누가 제시했어요? 드레이가 제시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드레이를 간연론자로 잘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간연론자가 아니에요. 간연론적 입장에서 실증론을 간연론적 입장을 많이 받아들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실증론적 요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책에 보면, 노란 책에 보면, 그 드레이가 이론이 이제 합리적 설명이 이제 간연론적 차이점을 이제 설명하면, 드레이는 낮은 단계 일반화는 받아들여요. 포괄 법칙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근데 간연론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오직 뭐죠, 얘들은? 개별적인 사건들만 보죠. 내면이나 이런 것들 개별적인 사건 속에 있는 내면들만 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간연론자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감정이입이죠. 근데 감정이입을 도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간연론자 입장을 섰다는 거지 간연론자들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 것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요. 합리적 설명에는 역사, 사학, 즉 성행 조건에 비춰 일어난 사건들을 설명하는데 그렇지만 선행 조건과 일어난 사건을 연결시키는 건 법칙이 아니라 이유다. 여기가 키워드죠. 키워드. 자, 과학적 설명은 전제 조건에 비춰 설명하고자 할 때 사건이 일어나게 된 불가피성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합리적 설명은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신념, 원칙에 입각한 목적론적 설명이죠. 그래서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합리적 설명은 해석하기 위해서 말하는 설명이라보다는 이해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는 제사고와 감정이입에 의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 부분은 남색책 내용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남색책의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이는 뭐라고 설명했죠? 감정이입은 배제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뭐가 정확하냐? 파란 책보다는 남색책을 보세요. 왜냐하면, 파란 책은 초창기 책이고, 남색책은 뭐죠? 그걸 다시 수정해서 보완된 책이야, 좀 더. 그래서, 만약에 남색책하고 파란 책이 충돌할 경우에는, 어떤 걸 보냐면, 남색책을 좀 보시면 돼요. 책은, 내용을. 그런 걸 좀 읽은 것도 있어. 파란책 내용 중에 관련된 논문책하고 틀린 게 있어. 그래서 파란책에는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갈색책에는 다르게 적혀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더 정확한 거죠?
파란 책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뭐죠? 갈색 책이 정확한 거야. 왜냐하면 파란 책은 그 갈색 책의 논문 내용을 요약한 거죠. 근데 요약하는 과정에서 그 요약한 사람이 깜빡 졸았거나 실수 요약을 잘못한 거야. 못하나?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볼 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 갑신전변을 읽죠. 갑신전변을 이제 설명할 때 뭐와 입각해서 이제 목적, 상황, 수단. 그래서 목적, 상황, 수단 밑에 있는 깔려있는 의도나 이유 이런 것들을 보죠. 자, 예를 보면요. 갑신전변에 대한 설명 예를 보자. 합리적 설명에 따를 경우에는 갑신전변에 익힌 계하당의 의도를 의거해 설명하게 된다. 갑신전변 발생 조건, 계하당의 보수당이 대립하고 있었다.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다. 그 다음 보수 세력이 악화하고 계하당의 정치 입장이 어려워졌다. 등등등 있죠. 그래서 합리적 설명 이런 상황에서 왜 그렇게 했는가? 먼저 목적이 나와야 되죠. 자, 목적이 뭐예요? 계하당은 청의 간섭에 배제하고 자주적 독립국가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근대적 어떤 국민국을 지향을 하고 있다. 이게 목적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그런 수단을 선택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 합리적 설명이라고 하죠. 자, 합리적 설명도 여기에선 짤막하게 돼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어느 책을 보셔야 되냐면 노란책하고 남색책을 보세요. 노란책, 남색책 훨씬 더 정확하게 돼 있으니까. 자, 성향적 설명을 보죠. 성향적 설명은 인간의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합리성을 두는 것보다는 의향과 태도, 개성 등 일반적 성향을 두는 걸 보자. 그래서 성향적 설명은 인간의 동기나 목적의 행위, 이유를 생각하지만 그것은 설명의 전제를 삼지 않고 그 행동의 특정 방향의 행동은 성향을 기초한다고 본다. 그래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어떤 법칙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학적 설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한 성향도 있으면 앞으로의 행동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매일 거짓말만 했던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지금에서 또 어떤 사실 말하면 우리는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예전부터 그렇게 왔으니까. 이건 법칙적인 거죠. 심지어는 합리적 행위조차도 뭐죠? 성향을 돌려서 하는 거죠. 예전에 합리적으로 행위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돼요? 합리적 행위를 하죠. 우리는 법칙화 시킬 수 있고 앞날을 예측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똑같은 갑신전변 예를 드는데 합리적 성향에서는 갑신적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갑신전변을 설명한다. 근데 성향적 설명에서는 계하당의 성향에 주목을 주죠. 성향적 설명에 따르면 계하당은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했다거나 근대적 국민국가를 목표로 한 개혁을 추진하였다는 동기만으로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성향적 설명은 갑신전변을 익힐 수 있는 그 충분한 설명하기 위해서는 계하당은 성급한 의욕을 가진 급진적 사상가다. 라는 계하당의 성향을 고려한 거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는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합리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근데 이거는 합리적인 것은 필요 조건이지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해. 충분 조건을 하려면 거기다 뭘 플러스 시켜야 돼요? 성향을 플러스 시키신다. 성향에 초점을 맞춰갖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행위 설명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내용들 이제 볼게요. 성향적 설명에. 자, 이런 성향적 설명은 학생들은 역사는 곧 인간의 활동이며 역사를 만드는 것이 인간의 자신을 인식할 수 있고요. 그 역사적 인물이 그 어떤 행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추론함으로써 역사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적 사고를 키울 수 있고 그 가치 함량 중시의 인물학습을 대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의 역사상을 폭넓은 인식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학생이라도 그 어떤 역사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를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 주의할 거는 이게 좀 약간 편집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요 내용은 성향적 설명의 행위 설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뭐죠? 성향적 설명과 그 앞에 있는 합리적 설명을 포괄해서 내온 거예요. 이거 보시면 내용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고 요거는 뭘 보시냐면 그 남색책 있죠? 남색책 보면 합리적 설명하고 성향적 설명 그 문제점이 있어요. 노란책하고 그 장단점 이런 것들 보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그런데 행위 이론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볼 때는 이제 파란 책보다는 그 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색책을. 자, 그다음 총괄적 설명은 이제 앞에 있는 간접론적 설명하고 실증론적 설명을 이제 합쳐놓은 거죠. 과학적 설명과 이제 간접론자의 설명 방식을. 그래서 총괄적 설명을 이제 내용을 이제 정의를 보면요. 적절한 개념을 하나를 묶어내는데 이때 이제 묶어낼 때 뭘로 묶어내는 거죠?
맥락을 통해서 묶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맥락 속에 파악되는 어떤 내면의 기준을 가지고 묶어내는 거죠. 그러면 한번 정의를 보면요. 자, 총괄적 설명의 역사적 사건의 어떤 당연한 과정의 한 부분을 생각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찾아내면서 그 사건의 전후관계를 맥락 속에 위치한 거죠. 자, 예컨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어났던 독일의 어떤 군비 축소 거부, 국제연맹 탈퇴, 오스 합병, 슈텐데 합병, 나이라테 재점령 이런 일련의 외교 관계를 개별적인 사실도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묶어가지고 시틀레 자기 주장과 팽창 정책으로. 그래서 외적 기준이 아니라 뭐죠? 내면적 기준을 가지고 묶어낸다. 그래서 개념이라는 뜻은 실증론에 빌려왔지만 이 묶어내는 기준 자체가 뭐야? 어떤 내면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간접론적 요소를 가지고 있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요. 자, 총괄적 설명은 어떤 사건이 그 시대에 전개되고 있는 일반적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일반적 움직임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적 동향이다. 따라서 총괄적 설명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역사적 사건을 일으킨 내적 동기예요. 이게 제일 핵심적인 거죠. 예. 결국 총괄적 설명은 인과적 설명이 아니라 그 사건의 실제로 가정에 된 거죠. 그래서 이 줄치세요. 그 사건은 실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 다음에 그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자체의 어떤 사건의 어떤 실체와 가정을 보지 원인을 보지 않는다. 원인.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총괄적 설명을 할 때는 항상 뭘 같이 해야 된다? 원인과 배경을 같이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총괄적 설명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거야. 예, 요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총괄적 설명은 하나의 개념 안에 묶지만 또 일반화로 묶을 수 있는데, 이때 일반화를 분류할 때는 뭐냐면 이건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일정한 시대 장소에 접근되어 있는 제한된 일반화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괄적인 총괄 설명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특히 장점 부분은 좀 외워두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총괄은 사건을 종합, 분류하거나 자료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며 역사학습의 구조화가 필요하다. 자, 두 번째는 총괄은 어떤 역사 사건의 전후 관계를 보여주며 그 사건에 속해 있는 역사적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그 개별적인 사건이 어떤 맥락 속에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간접론자들과 좀 차이가 있어요. 간접론자들은 개별적인 사건들만 강조하죠. 그러니까 사건 속에 있는 어떤 내면적 의미들만 강조하잖아요. 자, 그게 아니라 총괄은 전체 흐름 속에서 그 개별의 의미를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총괄은 그 개념이라는 일반화 틀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하여금 과거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되살리고 과거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방식을 이해하긴다. 왜 그러겠어요? 기준이 뭐죠? 내적 동기야. 예. 그래서 개념의 틀을 빌려왔지만 개념의 틀이 보통 실종론에서는 외적인 기준이죠. 근데 이건 내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 4가지가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괄학습의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모든 중요한 역사의 사건은 총괄에 설명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원인이나 배경 이런 것들은 제외할 수 있으니까요. 인간의 이념이나 목적에도 외교의 제도나 자연적 조건에 대해서 고려한 것이 역사와 총체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외적인 측면, 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 총괄학습 부분도 파란책은 개요만 설명해놓고 실제로 자세히 나와 있는 건 어디냐면 그 노란책 있죠, 노란책. 노란책이 제일 자세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색책 부분이 좀 요약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제 노란책이나 남색책, 특히 남색책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괄에서 역사적 이해 부분이 있는데, 역사적 이해 부분은 뭐 그렇게 이제 있고 뭐 역사적 이해 성격과 감정적 역사 이해인데, 역사적 이해 성격 부분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뭐가 뭐냐,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를 좀 볼게요. 감정이입의 종류, 미학적 감정이입이 이제 사회과학적 감정이입 등등등은 그 예전에 한번 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남색책. 그래서 이제 건너뛰고 여기 이제 감정이입이 이제 성격이 2가지가 있는데, 그 뒤에 잠깐 72페이지에 보면 뭘 좀 보냐면 3번째 단락을 좀 보세요. 그러나 붙어 있죠. 그래서 역사적 감정이입은 다른 분야의 감정이입과 구별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역사에서 감정은 역사적 행위의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역사적 행위는 감정이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행위자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 동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행위가 일어난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역사적 감정이입은 행위제에 대한 역사적 맥락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지적 성격을 갖고 한다. 여기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맥락적 지식과 인지적 성격이죠. 이때 인지적 성격이라는 건 뭘 바탕으로 하는 거죠? 사료를 바탕으로 해요. 자료를 바탕으로. 다만 이제 사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뭘 할 수 있죠? 정의적 성격을 가미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보완적인 거지 본질적인 거는 인지적 성격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네 번째를 이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감정이입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과거사의 행위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니의 감정이입을 하기 전에 전제 조건 한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역사의 감정이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사의 행위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과거인들의 생각은 현재와 차이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이걸 뭐야? 특수성이죠. 그래서 과거인들은 나름대로 합리적 행동을 하려고 인정해. 합리성이죠. 목적 상황 스타. 그래서 예컨대 뭐 과거 사람들의 행위를 미신이라나, 무식해서 그렇다. 이런 것은 감정이입을 할 수 없죠. 또, 그 다음에 과거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 같이 똑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걸 전제를. 이거는 보편성이죠. 보편성. 그리고 또 그 시대 상황과 과거 생활의 형태는 그 시대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이걸 개통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전제 조건 4가지가 있죠. 특수성, 보편성, 그 다음에 개통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하나가 특수성, 보편성, 합리성 4가지가 있어요. 그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예. 그 노안책에도 있어. 니의 감정이 전제 조건, 이게 4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감정이입을 수동할 때 감정이입 단계가 있죠. 자, 이 감정이입 단계를 이제 3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고정관념적 감정이입, 일상적 감정이입, 맥락적 감정이입. 그리고 이제 구체 예가 이제 있죠. 근데 이제 이건 네가 나누는 이제 그 감정이입이 3가지인데, 근데 이 노란책이라든지 남색책에서는 감정이입의 단계를 3가지 외에도 2가지가 더 집어넣죠. 첫 번째가 뭐예요? 그 고정관념 이해 감정이입 전에 아예 감정이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죠. 그 다음에 고정관념, 그 다음에 일상적 감정이입, 그 다음에 맥락적 감정이입, 그 중간에 4번째 단계가 뭐예요? 제한된 맥락적 감정이입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맥락적 감정이입인데, 여기는 그냥 중요한 거 첫 번째하고 뭐 4번째는 쳐내고 3가지만 얘기한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첫 번째가 고정관념 스테타이브 인지인데, 그 어떤 사건을 보기 전에 보지도 않는데도 어떤 특정한 요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고정관념적 감정이입이에요. 그래서 뭐 고조선하고 뭐 그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일상적 감정이입은 뭐냐, 그냥 현지인의 입장에서 보는 일상적 수준에서, 상식적 수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번째 타입이고, 3번째 내용은 이제 그 맥락적 감정으로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자세하게는 뭐가 돼 있죠? 남색책 보세요. 제가 남색책 할 때 그 감정이입 단계 부분을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걸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뭐가 이제 필요한 거냐면, 그 74페이지에 보면 그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분석했어요. 보이시죠? 마지막 단락. 자, 요거 상당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죠? 예전 2차 기출 문제 한번 보면요. 자,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그 역사는 언어 표현도 있죠.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역사를 이해한다. 언어는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자체가 각오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고 구성하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각오는 실제 존재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탐구한 역사가 재구성한 거다. 따라서 감정을 통해 각오에 드는 것 자체가 모순이야. 왜 이게 만들어진 건데 그 만들어진 것 안에 뭐 무슨 그 당시 역사적 인물의 감정이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죠. 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재비판이 있어요. 그러나가 재비판이죠. 그래서 역사적 감정이면 역사를 보다 생생한 인간의 삶을 보여주고 그래서 교육적 의미가 있고, 두 번째 학생들의 감정이입을 통해서 역사에 대해 상상을 가지게 되면서 인간과 사회상을 연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역사적 감정이입, 맥락적 감정이입을 도입할 때 유용점 2가지 쓰라고 하면 이거 쓰시면 되고, 그다음 앞에 있는 이제 그 언어가 다 허구적이기 때문에 뭐 그 맥락 감정이입 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할 때도 이거 2가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좀 했던 거를 이제 그 형상평가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이제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38페이지 9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설명 방식과 영역적 법칙적 설명 방식의 차이점을 서술해 보시오. 자, 이거는 기납적 합력적 설명과 관련된 거죠. 그 얘가. 자, 9번은 뭐 영역적 법칙적 설명에 사용된 포괄 법칙은 시기나 장소에 따라서 언제나 타당한 법칙으로 100% 들어맞지만, 근데 이에 반해 기납적 합력적은 100% 들어맞지 않는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합력적 법칙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이제 보면, 자, 다음 설명 방식의 명칭을 말해보고, 이 설명 방식이 가학적 설명 방식 이유를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건 사이마다 우리가 이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보편적 법칙들이 내재되어 있죠. 이건 발생적 설명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각 단계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들 연결해주는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가학적 설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자, 합리적 설명에서도 역사의 상황과 그 성행 조건에 비추어 일어난 사건을 설명한다. 그렇지만 성행 조건과 일어난 사건들 연결해 준 것은 법칙이 아니라 뭐죠? 이유죠. 이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 합리적 설명 자체는 법칙 자체를 그러니까 포괄 법칙은 거부해요. 그렇지만 낮은 단계 일반화는 수용한다고 했죠. 요때 예, 낮은 단계 일반은. 그렇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죠. 뭐가 중심이에요? 이유가 중심이야. 그러니까 이유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목적, 상황, 수단의 적절성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강의 듣는 게 뭐야? 임용고시 합격하는 거죠. 임용고시에 합격했더니 이 상황 볼 때 이 강의 듣는 게 낫다. 그럼 나한테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가학적 설명의 전제 조건에 비추어 설명하고자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합리적 설명은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신념 등 원칙에 의한 초점을 맞춘 무슨 설명이다? 목적론적 설명이다.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북성어 카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목적성이 상당히 뛰어나죠. 예. 근데 목적성이 없는 거는 모임이 되질 않아. 그래서 어떤 모임도 하더라도 어떤 목적성 있는 모임들만 되는데, 목적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 자, 그다음 12번을 볼게요. 다음과 같은 이제 그 행위 설명 방식, 가학적 설명 방식 이유를 두 줄 이내를 쓰고, 이 설명 방식 학습에 도입할 때 유용한 점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문제 자체가 일단 이제, 자, 그래서 이유는 이제 왜 이게 가학적 설명이다. 자, 이러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건 하나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 법칙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죠. 성향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 개하당이라는 게 옳다니까 좀 곤쳐주시고. 자, 유용한 점은, 여기서 제가 이제 언급했던 이때 유용한 점이라는 것은, 요런 성향적 설명 외에도 모두 다 포괄해서 얘기하는 거죠. 합리적 설명도 다 포괄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네 가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는 인간의 활동이며, 역사를 만드는 것이 인간이라는 걸 볼 수 있다.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역사적 인물이 어떤 행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추론함으로써 역사적 사건을 모두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분석적 사고를 기를 수 있고요. 지나친 가치 함량 중심의 인물학습을 대신할 수 있고, 합리적 설명을 활용할 경우에는 당시 역사적 상황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하기 어려운 학생에도 역사적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를 비교적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러한 행위론 좀 곤쳐주세요. 이 설명 방식이 아니라 이와 행위 설명 방식, 예, 이 설명 방식이 아니라 행위 설명 방식을 도입할 경우에는 행위이론을 도입할 경우에는 학습에 도입할 경우에 어떤 유용한 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써야지 맞아요. 예, 그 앞에 있는 두 가지를 다 포함되니까 성역적, 합리적 설명.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는 총괄학습인데, 다음 설명하는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두 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총괄적 설명이 이제 장점과 단점을 쓰시면 돼요. 그래갖고 장점은 사건을 종합하고 분류할 자료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며, 역사학습의 구조화를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사의 사건의 전후 관계를 보여주며 역사적 흐름을 전체로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고, 사건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관련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과거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되살리고,
과거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자, 단점은 모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총괄하기 위해서 설명할 수 없다. 인간의 이념이나 목적 외에도 제도나 자연적 조건 등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 같이 역사적 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자세가 겨워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4번은 가와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감정이 단계와 관련된 건데, 가는 일상적 감정이입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는 이제 맥락적 감정이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상적 감정이니까 맥락적 감정의 특징을 각각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찾아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볼 게 뭐냐면 역사적 해석 부분인데, 해석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와 관련돼 있냐면 그 간접론자라고 관련돼 있죠. 간접론자. 그래서 해석에 대해서 이제 쭉 정의가 나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란 보통 어떤 것을 자신의 논리나 생각대로 풀어서 이해하는 걸 의미하죠. 그게 해석은 꼭 이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나 교육이나 학문의 글이나 말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는 걸 해석이라고 한다. 특히 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해석이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에서 해석은 이해 한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역사적 해석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각자 읽어보세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뭘 보시냐면 역사교육의 목표를 볼게요. 자, 목적은 앞에서 언급했죠. 목적은 좀 가치가 좀 추상적이고 그런 것들 포괄성이 높은데, 목표는 구체적으로 세분화돼요. 예. 그래서 그 관련된 이제 있고요. 그래서 목적과 목표에 대한 어떤 정의 부분이 쭉 나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넘어가시냐면 78페이지에 보면 불륜의 교육 목표 분류가 있어요. 이 불륜이라는 것은 그 역사 교육과는 상관없죠. 뭐와 관련돼 있죠? 교육하고 관련돼 있어. 근데 왜 이걸 쭉 언급되어 있냐면 인지 영역, 정의 영역 등등을 언급한 건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콜단 파이지 목표 분류가 무슨 영역, 그에 영향을 하는 거예요? 불륜의 교육 목표 분류에 맞아서 역사 교육에서 만든 것이 콜단 파이지 목표 분류예요. 그래서 그 콜단 파이지 목표 분류가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보고 넘어갈게요. 자, 거기 이제 80페이지 표 보세요. 자, 80페이지 보면 그 표 3-1번에 보면 콜단 파이지 역사교육 목표 분류가 있죠.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 분류가 있어요. 역사학습의 태도, 그다음 교과의 특성, 기능과 능력, 그다음에 학습의 교육적 결과. 자, 그래서 역사학습의 태도하고 뒤에 있는 학습의 교육적 결과는 뭐죠? 정의적 영역에 속하는 거죠. 그다음에 교과의 특성과 기능과 능력은 어디에 속해요? 인지적 영역에 속하죠. 그래서 그 앞에 언급된 분류에 정의적 영역과 인지 영역 있죠. 이런 것들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역사학습의 태도를 보면 주의, 반응, 상상. 그래서 요것도 분류의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 들어가 있죠. 예. 그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 역사학습 태도 중에 상상과 가는 정의예요. 이거 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상상은 역사적 증거에 입각해 극적인 형태로 감정과 행동을 표현하는 거. 그 역사상의 어떤 인물 관점에서 그 시대를 보고 그 인물의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 그래서 역할극이나 뭐 감정입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의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두 번째 교과의 특성과 기능과 능력이 있는데, 이 두 번째 교과의 특성은 뭐만 해당하는 역사 교과에 관련된 인지적 특징이에요. 요거는요. 근데 이해할 기능과 능력은 뭐죠? 이 기능과 뭐냐면 역사 교과뿐만 아니라 병원 교과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역사 교육의 특징에서 이제 보는 게 교과의 특성에서 자유 특성, 1차적, 2차적. 이거는 이제 1차선, 2차선의 특징들 아시죠? 1차선은 그 당시에 적혀 있던 거고, 2차 사전은 나중에 이제 1차선을 보고 이제 적어 놓은 거고, 자, 그래서 절차의 조직 특징, 그래서 이제 사료 분석 비판, 그거와 관련된 거고, 자, 기능과 능력 부분은 용어의 뜻, 참고 능력, 기억, 이해, 번역, 분석, 외삽, 종합 등등이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 다 교육학 시간에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요? 앞에 언급되어 있는 불륜의 인지적 영역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번역 부분이죠. 자, 5번. 번역 부분은 이제 뭐냐면, 그림이나 지도 등의 특징을 글이나 말로 하는 건데, 우리가 번역하면 뭐 외국어 번역만 생각하는 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번역은 외국어 번역뿐만 아니라,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A단 형태를 B단 형태로 번역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텍스트 형태를 도형의 형태로 번역하거나,
텍스트를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이것도 다 뭐가 되는 거야? 번역에 속하는 작업이죠. 그 다음에 분석도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구성 부분은 무엇인가 알아내는 거, 그리고 그 증거의 불일치를 알아내고 편견 관점에서 가치 판단을 보고, 그 다음에 두 증거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 외삽이라는 것은 뭐냐면 허점을 메꿔주는 거야. 이거는 역사학에도 많이 사용하죠. 보호와 연결돼 있죠. 보관과 삽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죠. 그래서 이 외삽은 두 곳에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천문학이라든지 역사학이죠. 역사학은 이제 시간을 관련된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간을 돌려가서 볼 수 없듯이 가서 타임머신 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상상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그 두 번째는 천문학인데, 천문학은 우리가 아무리 지금 과학기술 발달해도 뭐 수백만 년, 강년 이런 거 볼 수가 없죠. 직접 가서 1강년도 못 가는데 이런 것들은 천문학에서는 필요한 거죠. 블랙홀이나 이런 것도 다 상상력을 이제 동원해서 만든 개념이잖아요. 자, 그런 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제일 넘어서 이제 학생 교육적 결과. 요거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세 가지 외워두세요. 통찰, 가치에 대한 지식, 합리적 판단. 그래서 통찰부터 볼게요. 자, 통찰은 자신의 문화에서 정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을 공감적으로 말하기. 다른 신념, 문화, 의견, 관념들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인간 생활의 정상적으로 계속적 부분을 인정하는 거.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통찰은? 자, 이 통찰 부분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역사적 맥락적 감정이입.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치 판단과 관련된 것은 가치에 대한 지식이고요. 그 다음 합리적 판단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그 세 개 영역, 특히 통찰 부분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82페이지에 보면 콜단 파이지 목표 분류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또 설명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각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국가교육과의 목표 분류는 그냥 관심 있는 분들만 보세요. 뭐 여기 뭐 미국의 역사교육 목표, 그 다음에 영국의 역사교육 목표 절대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건너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교육 목표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것도 좀 약간 이제 그 시대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좀 뒤떨어져 있어. 지금 이건 실자교육 과정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다만 이제 옆에 봐서 89페이지의 좀 내용만 좀 잠깐 볼게요. 자, 7차 교육 과정에서 지금 개정 교육 과정이든 공통적으로 뭐냐면 한국사, 예, 여기 국사라고 하지만 한국사에서는 항상 뭘 보냐면 그 세 번째 있죠. 한국사의 특성을 뭐와 연결되죠? 보편성과 연결되죠.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한국사의 특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을 연결시킨다. 그 내용이 기출문제에 3번이나 나왔어요. 3번이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는 교육과정 개정 부분 있죠? 여기도 다 들어가 있어. 그 핵심 문장들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키워드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뭐 세계사 목표는 그냥 보세요. 그냥 이거는 이제 시대가 좀 뒤떨어졌고. 자, 그다음 역사교육 행동 영역법 목표는 지식 이해, 그 다음에 가치 태도, 기능 세 가지 영역을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요것도 영역법 목표 분류해가지고 한번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거 뭐 외워봤자 뭐 볼 필요가 없어. 왜 필요가 없냐면 실제로 지도안 주어지고 나오는 거 보면 적용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개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게 없고, 이게 이렇게 세 가지만 구분되어 있다. 좀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관련된 문제나 제가 총괄평가에 관련된 문제 있는데 그 정리해서 풀어보는 능력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참고로 지식 이해, 기능, 그 다음에 가치 태도 이렇게 볼 때 어느 게 많이 나오죠? 지식 이해 측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식 이해 측면은 단순히 암기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의미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능 측면 활동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것들 구분해서 쓰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이제 다른 강의 시간 때 이제 그 요령이나 이런 것들 다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뒤에 있는 것들은 거의 그냥 그런 거니까 그냥 쭉쭉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뭐만 좀 보시냐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상상적 이해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 95페이지요. 그래서 상상적 이해와 관련된 기능 부분이 있는데, 요건 좀 봐두세요. 그거 왜 봐두냐면 요번에 시험 문제 관련된 부분이 나왔어요. 여기 잠깐 뒤에 넣어서 96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달라고 해볼까요? 요번에 나온 게 이제 감정이입하고 추측함의 차이점 있죠?
그래서 감정이니까 추체험의 차이점의 이제 개념 차이점이 남색 책에도 나와 있지만 파란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검은 책에 나와 있고, 그걸 보면 역사 탐구 과정에서 역사에 등장한 인간의 행동의 동기와 감정을 이야기한 감정이입, 추체험 같은 특수 방법을 이용할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감정이입이란 역사에 등장한 인물의 행동을 이야기해서 그 인물의 감정 속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뇌피셜 같은 거 혼자 생각해서, 추체험은 뇌피셜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죠? 행동을 나타나는 거야. 이게 추체험이죠. 그래서 감정이입과 추체험의 이제 그 차이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역할극은 어디에 속하죠? 감정에 속하는 게 아니라 추체험에 속하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또 시험 문제 나온 것이 뭐냐면 의사결정 과정이죠. 요거 뭐와 연결돼서 나왔죠? 함재적 설명 이론과 관련돼 있어요. 함재적 설명 이론도 남색 책에 보면 의사결정 과정을 기도 줄 수 있다.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요번에 나온 게 모총의 성형총동 운동과 관련돼갖고 한번 나온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요. 그 순서를 이제 예전에 좀 나왔는데, 의사결정도 오늘날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역사교육을 교류할 때 목표이다. 자, 역사적 사건의 전개를 보면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달하는 과정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오늘의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7차 세계사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목표 가운데 역사적 사건의 전개 과정에 나타난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여 현대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한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을 부각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결정 과정의 목표를 세분화시킨다 해갖고 의사결정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가능한 행위를 확인하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번에 시험 문제 쭉 나왔으니까. 그래서 요 6가지 내용이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 절차 과정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고 이제 쭉쭉 넘어가서 뒤에 근데 요거에도 이제 거의 이제 볼 거는 없어요. 여기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목표 설정, 영역별 목표와 이런 것들 이제 쭉 얘기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교육 목표의 의계와 상상하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풀어보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형성평가 보고 풀어보고 이제 끝마칠게요. 자, 관련된 형성평가 이제 볼게요. 자, 형성평가 내용을 이제 보면 이게 잠깐만요. 몇 페이지 PC냐면 15페이지 140페이지 펴보세요. 자, 140페이지는 콜덤 파인즈 목표 분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학습의 교육적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가지 큰 대영역 중에 학습의 교육적 결과가 있는데, 이거는 정의적 태도에 속하죠. 그래갖고 그 중간 단락에 이제 3가지 중간 영역이 있죠. 자, 첫 번째 들어갈 게 뭘까요? 이게 통찰이죠. 통찰 내용 꼭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죠? 맥락적 감정이입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4번은 가치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3번째는 합리적 판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은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가에 들어갈 말을 쓰고 가의 이점을 이거는 이제 교육부 상세와 관련된 거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죠.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 위기와 상세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